윤지영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선 현무5 미사일 등 그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우리 군의 핵심 자산이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국군의 날 행사 의미와 우리 국방력에 대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서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깊이 있게 다뤄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또 휴일에 나와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리고요. 오늘 성남 서울공항에선 육해공군 병력과 장비 참여하는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열렸습니다. 우리 신현영 의원님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막 애국심이 막 솟아올라요. 어떻습니까? 뭐 국군의 날이라는 게 네. 결국에는 국방 안보의 강화를 위해서 국군 그렇죠. 장병을 또 위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 우리나라 이런 군 병력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이 이게 다양하구나 하는 면에서는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일반인으로서 나름 자부심이 생기기는 했으나 네. 이렇게 장황하게 해도 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길이 막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매년 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좀 과시욕이 예산 부담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가에 대한 좀 논의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김기영 부대변인 네. 지금 뭐 예산 말씀도 하셨고 과시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좀 반론이 있으세요? 뭐 국군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하고 그 거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가 행진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빛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대통령도 그걸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죠. 그러니까 하루 쉬는 날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그냥 하루 쉴 때 뭔가 보이지 않는 행사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요번에 그 6.25 전쟁 참전 용사 등 호국 영웅 카 퍼레이드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군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 전쟁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런 가능성 별로 없다고 하고 이 어떤 중요함, 안보의 중요성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하신 분들이 누구냐? 군이고 그런 우리 아들 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서 시간 행전도 하고 우리가 가진 어떤 무기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북한의 열병식 보면 무슨 무기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북한이나 우리를 둘러싼 어떤 적들이 그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무기는 저 정도 수준이구나. 그런 어떤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억지력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요즘 방산 수출 잘 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100여 개 나라에서 무관 또는 국방의 주요 수뇌부들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걸 실질적으로 보면서 우리나라의 무기의 어떤 우수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자, 지난 문재인 정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또 이제 연 건데요. 어떤 정부 차원의 강조점이 있는 거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다 평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 정부가 결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근데 말이나 수사에 의한 그런 어떤 상대 선의에 기반한 어떤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쟁 억지력, 그거는 무기 아닙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하라,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시각적인 면, 그다음에 하나 되는 면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반론이 있으세요, 신 의원님? 아니 우리 김기웅 부대의원님이 K 국방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효과만 말씀하셨고 제가 또 다른 얘기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번에 이렇게 국군의 날을 성대하게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그 카 퍼레이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옆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 인사의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는 이런 군사력이나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정권에 떨어진 지지도를 회복하려고 하는 또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예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뭐 2000년대, 뭐 2020년, 21년, 22년 했을 때는 매해 국군의 날의 예산이 12억, 13억, 뭐 많아야 22년에 37억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성대하게 하면서 99억, 거의 100억 썼고요. 이번에도 79억, 거의 80억 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 세수 결손돼갖고 뭐 30조가 부족하다, 50조가 부족하다, 정말 역대 최악의 세수 결손이다,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국민적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 2년차 지금 행사를 하느라고 연속으로 준비하는데 국방부 훈령을 바꾼 거예요, 국방부에서. 그래서 보통은 국군의 날 행사를 대통령 취임 첫 해에만 하는데 대규모로 이런 안보 상황이나 국군 사기를 위해서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규모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런 훈령까지 바꾸면서 지금 정권이 국방으로 뭔가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결국에는 이런 부분보다는 민생이죠. 민생에서의 실력을 보이는 정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고, 또 지금 정말 국군의 날에 이렇게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올리는 건 저는 공감을 하는데, 그럼 최혜병 특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죽음에 있어서 정권과 여당이 어떤 역할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무마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에 있어서 양쪽에서의 뭔가 괴리감? 표리부동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신영 의원께서 첫 번째 하나는 어떤 행사 자체에 대한 약간 예산 낭비랄까,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벌려야 하느냐, 이 부분 하나. 두 번째는 해병대원, 순직 해병대원 이 문제도 우리 어떤 국방의 문제고 우리 군인의 문제인데 또 뭐 우리 대한민국 아들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또 갭은 메울 거냐? 최성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민주당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연결식에 누가 참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분들이 결국 정쟁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요. 또 경찰 수사 관련해서 그 보면은 이제 그 임성근 사단장 관련해서 그 문제 없다고 무혐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특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100억 가까이 드는 돈 되게 소중합니다. 근데 행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쓰이는 돈이라고 저는 보고, 규모가 좀 커졌다고 하면 전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요. 저도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봤을 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물가가 많이 뛰니까 적당히 둘이 휴전해가지고 끝냈으면 좋겠다.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점유하는 그 영토, 이 부분을 그냥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 제3국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하길 원하는 거예요. 적당히 휴전하길. 결국 그런 위기가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제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훈련이란 게 그냥 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기강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런 훈련 체계를 통해서 어떤 전쟁에 대한 대비, 그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대북 제재 관련해서
핵이 고도화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북한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시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무기 최근에는 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탈원전 이념에 경도돼서 탈원전 하는 바람에 뭐 일부에서는 5조 원의 어떤 그 비용이 소위 말해서 하늘로 떴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억 원이라는 게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쓰는 거고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왜 5조 원의 그런 탈원전 때문에 그렇게 날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짧게 하실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여전히 윤석열 정권은 전 정권 탓하면서 본인들의 합리성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의 그런 부족함을 더 잘 메꾸라고 정권을 바꿔준 거잖아요. 국민이. 그럼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혜병 사건 터지고 나서 국군의 날 이렇게 매번 성대하게 하면서 사기 올리고 있고 의료대란 터뜨리고 나서 만회하려고 지금 뭐 또 3년간 10조 퍼붓는다는 거 아니에요? 또 R&D 과학자 예상 삭감하고 나서 나중에는 또 뭐 석사생들 5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사고치고 만회하고 사고치고 만회하느라고 상당한 예산들이 소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갖고 얘기합니다. 자, 1805님이 진행자님 오늘 국군의 날 어깨 으쓱한 최고의 날 좋았습니다. 무기들도 어깨 으쓱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뭐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행사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북한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핵무기 사용 기도하면 북한 정권 종말 맞게 될 거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상당히 강력하게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경고를 하셨잖아요. 핵무기에 대해서. 뭐 이번 윤석열 정권은 항상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강대강 대치로 계속 일관성 있게 와왔기 때문에 뭐 새로운 부분들은 아니긴 한데 저는 한간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최근에 오물풍선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화학 뭔가 이런 대량 살상 무기가 포함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는 지금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느냐 했을 때 참 무력하다. 실질적인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 안보,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은 부족한데 이렇게 국군의 날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만 내면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북한에게 워닝만 하는 것이 정말 한반도의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항상 당근과 채찍은 남북 관계에서는 동시에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강공으로 할 땐 강공으로 해야 되지만 또 필요한 경우엔 대화와 평화의 메시지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런 북한을 바라보는 포용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안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김기흥 부대변인. 그러니까 저희가 대화의 병행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의 이런 어떤 대응이 강경 대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원칙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저희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계속 핵을 고도화하고 있고 현실화됐고 IAEA 사무총장은 뭐 핵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핵을 이고 살아야 되는 시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해야 되거든요. 북한의 막연한 선의에 기대서 문재인 정부 동안 그다음에 그 전에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에 했던 이른바 진보 정권에서 핵을 어떻게 다뤄왔느냐. 한 예로 보면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핵을 개발할 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핵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개발이 되니까 그건 자위다. 북한이 뭐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그 어떻게 보면 북한의 논리 그대로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때는 핵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 만났을 때 그 얘기했다가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저도 이제 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북한을 갔었거든요. 북한을 갔을 때 북한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술 한잔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준비해야 될 건 준비해야 됩니다. 낭만적인 사고, 막연한 어떤 선의에 기대는 그런 것들은 안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민생 중요하고요. 민생의 최우선이 되는 게 안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방 혁신과 군 장병 처우 개선도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군 육성은 장병들의 사기에서 출발합니다.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 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하겠다, 보답하겠다 그런 말이었고요. 자, 오후엔 서울 도심에서 시가행진 진행됐는데 신영 의원님, 시가행진 어떤 장면이 좀 가장 눈에 들어왔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우리 톡방에서 차 막혀서 큰일이야. 지금 뭐 2시간 전에 출발해야 돼.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 불평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거 자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네. 것이고 다들 긴장을 했고요. 사실 그 국방에 대한 군인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100억을 정말 그런 군 장병들에 대한 복지 예산으로 선언을 하셨으면은 훨씬 더 이 정권이 국민들한테는 환호받았겠다. 저도 아들 둘을 가진 엄마로서 이제 군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처우 개선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특히나 이런 오물풍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대북 전단부터 어떻게 시민단체와 잘 설득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 실리적인 것들을 좀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기웅 부대변인. 예. 저도 이제 아들 둘인데 고3, 중3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안에 이제 군대를 갈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월급 군 월급 관련해서 이제 좀 많이 높여졌죠. 뭐 200만 원 제대할 때는 200만 원 되고 그게 이제 일정 부분 그거를 저금을 하게 돼서 나중에 사회에 이렇게 다시 사회에 왔을 때 이제 그게 일종의 어떤 시드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돈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데 저 오늘 기사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어제 기사더라고요. 국군 장병 유지비가 연 1,700만 원인데 교도소 수감자의 절반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 보고 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을 그러니까 안보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쓰이는 돈이 수감 대신 물론 수감자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아직 현실적으로 의무병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았을까. 저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있어요. 저 때는 뭐 2, 3만 원 월급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200만 원, 150만 원 준다는 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우리의 자식이고 누구의 또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 지역화폐법.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규탄 집회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고 특검법 수용 거듭 촉구를 했고 천막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특검 수용 압박 카드는 계속 더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도돌이표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제 지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역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뭔가 소통이 안 되고 독불 장군식 이런 거부권 행사가 계속 말리지처럼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 45회인데 이제 이번에 24번이 되는 거니까 언제까지 이런 남은 임기 동안에 계속 하실 건가. 그리고 국회에 대한 존중과 무시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치가 정말 지금 경색 국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게 공천 개입까지 하려면 10월
10일까지는 이게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본회의에서도 다시 표결에 붙여질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이변이나 아니면 다른 결과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여전히 포용하고 쉴드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정 지지율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데 있어서 상당한 또 뭔가 단초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레임덕 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정부 여당이 뭐 지금 한동훈 대표가 힘이 없다고는 하지만 잘 논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정치적으로 꼬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하는 좀 유능함을 제발 보여주시기를 정부 여당이 부탁드립니다. 김기웅 부대변인, 네.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 특검법 이거는 악법이다. 지금 이 상태로는 이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가장 상황입니까? 기본적인 건데 본인들이 고발을 해놓고 그거를 수사할 수 있는 검사를 본인들 입맛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결국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공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무엇보다도 그거를 제기하는 그 언론 매체에서 텔레그램을 왜 제시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이 있고 192석이라는 야당은 그걸 가지고 공천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증거 간단한 부분이니까 김건희 여사가 누구한테 줬다고 하는 텔레를 공개하면 돼요. 근데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변만 군물만 떼우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런 것들이 의혹 제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야당이 기승전결 기승전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데 누가 대통령보다 권력설 1위라고 생각하는지 도리어 전 본인들이 과도하게 집착해서 머릿속에 관념 속에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자, 김기웅 네. 부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대통령실과 여당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거부를 하면 지금 사실 뭐 국민들 눈높이란 네.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뭐 이만한 얘기 하나만 나오면 그걸 특검법에 다 집어넣고 이게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할지 네. 모르지만 하여튼 국민들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해소하려면 지금처럼 이거는 잘못된 법이다 이러고 자체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저는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른바 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저는 국민들이 그 영상을 보셨잖아요. 받으셨잖아요. 그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저는 여사가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죄를 물으려면 그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그럼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다음에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용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통령도 여사의 어떤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국민께 걱정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예를 들면 임성근 사단장 관련해서 뭐 VIP 경로 플러스 또 김건희 여사가 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그 장경태 보좌관과 제보자의 내용을 보면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포커스를 김건희 여사하고 이종호 씨하고 엮어 놓으면 나머지는 격가지가 된다. 그리고 장경태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결국은 제보 공작이란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인하고 있는 격인데 이런 것들을 또 특검에 다 소위 말해서 백화점식으로 나열되고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다? 그렇다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불통의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연막탄을 터뜨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영 의원님이 아주 씩 웃으셨어요. 무슨 네. 뜻입니까? 뭔가 그 김건희 여사의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즘에 요동을 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표면으로 표출은 못하지만 왜냐하면 그동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에서 문재인 정권 때 탈탈탈 털어가지고 나온 게 없는 건데 그걸 왜 아직까지 뭔가 민주당이 트집 잡느냐라고 했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단독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범으로서의 역할한 것들 메시지 아니면은 정말 국정감사 때는 김건희
김건희 여사의 육성까지 나올 수 있는 근거들이 이 특검의 내용 중에서 있을 수도 있을 거란 예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뭐 BP 패밀리라는 것까지 지금 얘기가 됐잖아요. 이종우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영역은 언론에서 밝히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라도 이번에 공천 개입도 뉴스토마토가 왜 그러면은 텔레그램 제시 못하냐. 이번에 명태균 씨랑 관련된 사람들 압수수색 어제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런 정황들이 더 드러날 것이다. 그때 검찰이 이 사안을 얼마나 바라보는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거는 또 검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가족을 감싸는 부분,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가 공정을 기대했던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아킬레스 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우려되는 거는 뭐 공천 개입설에 대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 뭐 윤건영 의원이 지금 선관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뭐 여사가 공천 개입한 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느냐 했을 때 또 선관위가 처벌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무혐의를 전제로 또 나중에 이게 수사나 조사가 전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뭔가 사고는 발생하지만 뭔가 혐의 규정이 없다, 법적 미비로 무혐의가 되는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정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에 대한 여당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냐,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자, 지금 김기영 부대변인께서 이제 장경태 의원 말씀하신 거죠? 네. 아까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언급한 거였고요. 자,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초청해서 만찬회동 가질 예정입니다. 국정감사 앞두고 열리는 연례 행사인데,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 상대로 직접 표단속하는 독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자, 신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만찬 자리로 보십니까? 그럼 명확한 의도가 있죠. 이제 10월달에 국정감사 시작하면 이번에는 정말 김건희 여사의 국정감사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수많은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김건희 특검 대상이 될 만한 이슈들을 가지고서는 터뜨릴 것인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방어하느냐, 디펜스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나 국정 지지율이 요동을 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윤 대통령께서는 사전에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분들을 초대해서 나 억울하다, 이거는 야당의 공작이다, 이런 방식으로의 설득을 미리 하면서 밑밥을 깔아놓으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이번에는 8명이 뭐 국민의힘에서 뭔가 반란표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추후에는 국정감사 이후에 또 어떻게 상황이 국면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상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은 지금 한동훈 대표와의 뭔가 기싸움으로 세간에 관심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한동훈 당대표를 배제한 이 원내 인사들의 만찬 내용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영 부대변인, 네. 이게 연례 행사인데 국감 네. 앞두고, 근데 네. 또 한동훈 대표가 빠지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결과적으로 이게 묘해졌어요. 보면 원내 지도부하고 국감 앞두고 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인데 원내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지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김기현 당 대표는 또 참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해석해도 다 가능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해석이 다는 아니지만 또 해석이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비춰지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하튼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를 초대하지 않은 거는 팩트인 것 같고요. 네. 이거를 표단속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거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뭐냐면 대통령의 생각과 여당 지도부,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리가 없어요. 지금의 어떤 김건희 여사 특검과 해병대 특검,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어떤 국정감사를 통해서 뭐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실에 맞으면 맞는 거고, 불가피한 그러니까 불합리한 어떤 공작, 소위 말해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막아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왜냐? 네. 우리는 소수거든요. 집권을 했지만 지금 어느 정부에 비해서도 지금 우리가 절대
적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순망치 않의 관계고요. 그거는 뭐 달리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여기서 잠시 휴일 교통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 시가 행진으로 인해서 도심 교통 정체가 우려됐었는데요.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건국 76주년 기념 국군의 행사로 통제된 곳들이 많아서 오늘은 도심 지나시기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조금 전 세종대로 숭례문 교차로에서 광화문 교차로 부근 양방면의 전면 통제가 막 해제됐습니다. 차량 정상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고요. 다만 행사에 참여했던 병력과 장비가 부대로 복귀하면서 사직로와 율곡로, 서소문로 등 주변 도로 탄력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이동 부탁드립니다. 서울 시내의 사고는 구리 쪽 강변북로입니다. 월드컵대교를 지난 1차로에서 사고가 나 방화대교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는 한남에서 성수 구간 서행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도 도봉터널을 막 나온 3차로의 추돌 사고로 터널 통과하시기 답답하고요. 서울 문산고속도로 서울 쪽은 원당교 위 3차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로 사리현 나드목 부근부터 4km 구간 차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이어서 어제는 위증교사 혐의 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향후 재판 전망, 파장 이런 것들 이제 좀 살펴볼게요. 자, 김기영 부대변인, 이재명 대표 여러 혐의 중에 위증교사 혐의요. 네. 이게 사건의 계열할까요? 그거하고 핵심 쟁점이 뭡니까? 그건 지금 뭐 11개 사건에 11개 혐의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위증교사 이게 2004년 이게 KBS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KBS와 관련이 있는데 KBS PD분이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와 함께 그 시장 당시 네. 성남시장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어떤 그 사투리 쓰는 검사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 검사를 조금 사칭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이제 그 사이에 그 PD한테 여러 가지 질문 같은 경우도 좀 적어서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근데 나중에 기소가 되거든요. 네. 기소가 돼서 그게 재판 갔을 때 벌금 150만 원을 받습니다. 무고 및 검사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받습니다. 이게 2004년도의 얘기인데 2018년도에 이거 관련해서 관련된 질문이 왔을 때 당시에 이제 경기도지사 관련 선거 토론회였는데 나는 누명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벌금 150만 원 받았는데 자기는 누명 받았다. 결국은 뭐 그 당시에 성남시장하고 KBS가 뭔가 짜가지고 자기한테 이걸 다 누명 씌운 거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건 문제가 될 때는 허위 사실 공표로 해가지고 이게 재판이 됐는데 근데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를 받았어요. 대법원까지.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다른 사건 수사하다가 그때 법정에서 진술했던 한 분이 내가 그때 실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얘기를 받아가지고 내가 위증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시켜서 했다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재판이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이른바 위증교사 혐의네요. 그렇죠. 거짓말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볼 때는 집요하고 굉장히 반복적이면서 주입을 했다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래서 아주 강력한 형, 그러니까 최고형에 가까운 3년형을 구형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13번씩이나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그랬다는데 12번. 12번인가요? 네, 예. 그게 있는 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대표 입맛에 맞게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이거를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한 워딩이 필요하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김 비서관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정리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또 내가 타깃이었던 거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점을 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위증 교사를 받은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조금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재차 요구를 해요. 그리고 본인의 변론 요지서를 또 보내줘요. 왜냐하면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진술서를 써요. 했더니 이분이 이재명 측에서 친절하게도 이거를 좀 수정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 이제 3년이란 형이 나왔느냐. 첫 번째 위증 교사를 받았다고 하는 김진성 씨가 자백을 합니다. 네. 자백을 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위증을 교사해서 유죄될 게 무죄가 된 거예요. 예. 그렇기 오케이. 때문에 그런 가중적인 요소가 돼서 3년 구형됩니다. 자, 김기웅 부대변인 말씀은 이제 검찰 쪽 얘기를 한 거고, 자, 신영 의원님, 이재명 대표 측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검찰이 무도하게 정치 검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짜집기 뭔가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전제를 깔고서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최고형 3년을 구형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1심 이제 선고가 11월 25일에 있을 텐데 위중교사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이런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사법부가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죄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은 사실 어떤 판사가 하느냐에 따라서도 같은 사안이어도 판단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 요소가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난 공직선거법 그리고 위증교사 이번에 것들이 11월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대응하고 또 문제점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런 일방적인 수사 공정하지 못한 특정인을 뭔가 전제로 해서 유죄를 만들려고 하는 탈탈 털기식 짜집기 수사 이런 행태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신영 의원님이 지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탈탈 털기식 공정하지 못한 수사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 위증 교사 혐의는 그 구속영장 심사했던 판사가 영장 기각하면서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밝힌 바 있고요. 실제로 위증했다는 혐의 받는 김진성 씨죠. 그 전 성남시장 이제 수행비서입니다. 이분은 또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고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이 대표한테 좀 불리한 요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판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게 좀 불리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이게 다 무도한 검찰의 어떤 그 수사 결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은 하시는데 그래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려도 있고 사실은 11월 달에 이제 1심이 선고됐을 때 이게 또 형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또 민주당도 그에 대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불안한 요소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혐의가 나오면 가장 베스트인데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벌금형이나 형량이 나왔을 때 그 수에 따라서도 아마 앞으로의 민주당의 대선 가도에서의 판도가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워낙에 공고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법부의 하나하나의 판단에 흔들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기웅 부대변님, 지금 신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증교사 1심 선고는 11월 25일, 공직선거법 이건 이제 징역 2년 검찰이 구형했었는데 위반 사건은 11월 15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1월이 참 큰 분수령이에요. 네. 그 1심이 2개 내려지는데 최종심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1심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일단 잠시 조금 그 기억을 되돌려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는 좀 쟁점이 뭐였습니까? 공직선거법 쟁점은 이제 이른바 대장동 관련해서 실무 책임자였던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아느냐 그런 질문이 들었을 때 모른다고 얘기를 한 부분, 네. 그 허위사실 공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국토부가 압박을 해줘서 이른바 이제 용도 변경을 4단계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국토부의 압박, 협박 때문에 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두 가지 관련해서 허위사설 공표 때문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했는데 징역 2년인데요.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왜 모른다고 했을까 그 동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실은 그게 이제 방송사에서 네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했던 곳이 SBS거든요. 근데 그 전날에 안타깝게도 김문기 전 처장이 안타까운 일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사는 왜 그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대장독 사업 관련해서 왜 모른다고 할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서 김문기 처장을 몰라야 된다는 어떤 당위가 그런 어떤 전략이 뭔가 밑자락이 깔린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제가 우리 전종철 앵커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되게 속상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KBS 후배였고 오랫동안 어디 가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정치부도 그런 게 같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많이 제가 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찰에서는 그런 거를 다 증거를 낸 거죠. 예를 들면 호주, 뉴질랜드 출장 동안에 가서 골프 쳤는데 골프의 카트차는 또 옆에서 붙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차고 넘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위직 공무원은 채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도 안 한다 그런 식으로 나몰라라 하는 부분. 그다음에 국토부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백현동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김인섭 씨라고 있는데 네. 그분이 성남시장 때 자기가 선거를 했을 때 도와준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지금 2심까지 그분이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국토부가 압박을 해서 용도 변경을 4단계나 해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여당에서는 이제 어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두 사건을 관통하는 본질은 이재명 대표의 반복되는 거짓말이다. 예, 추경호 원내대표의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공격을 위한 공격의 메시지라고 보고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 공격할 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방송을 가거나 항상 모든 기승전결은 너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덮으려고 지금 특검이랑 이런 거 다 막 하는 거지 이런 항상 레파토리가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말도 사실은 100% 진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희는 진실은 모릅니다. 정말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알 수가 없는데 정치인들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내가 100%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확신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아는데 모른다고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그래도 그거를 입증 책임해야 되는 건 또 검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죄가 나올 수 있을지는 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무도한 검찰의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사법부의 결과를 존중하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영 의원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이제 압박 수위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그 대상자인 박 검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은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수사 검사를 못 살게 군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의 뭔가 잘못된 행태나 권력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공수처나 이런 기관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하나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정치인들이나 이런 굵직한 대선 주자도 이런 탄압을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핍박을 받고 있을까. 피해 사례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에서 지금 박성용 검사죠. 이분을 청문회에서 호출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이슈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쌍방울의 주가 조작으로 시작한 사건이었는데 어느 순간 뭔가 시세 차익을 어떻게 남겼나?
조사하고 수사하다 보니까 김성태 회장의 사건으로 넘어가더니 네. 어느 순간 이게 쌍방울의 스마트팜이랑 방북 대납 비용으로 사건이 둔갑하면서 결국에는 그 화살이 이재명 대표한테 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의 이화영 뭐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박 검사의 회유 협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여 뭔가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화영 노트가 있고 검사의 그런 회유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행태에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안 된다면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과도하게 탈탈 털기식으로 뭔가 전제를 깔고 하는 그런 회유 협박 수사를 당장 멈춰라라는 메시지를 내고 싶은 것이죠. 네. 김기웅 부대변인. 예를 들어서 검찰에 대한 압박 이거는 뭐 그야말로 수사 방해다. 혹은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미리 이제 방탄을 하기 위한 것이다. 플러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권에서 느끼기에 아주 이건 좀 지나친 공세 요만한 팩트만 나와도 다 특검법에 집어넣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저는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셔서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시군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당을 접수하지 않았을까 접수한 편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자기 그러니까 친명 체제를 일극 체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중도로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중도로 못 나가요. 왜냐? 본인이 끌려가기 됐거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 원장 체제에서 이게 선거법 633 소위 말해서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뭐 대법원 판결 3개월 이거를 하게끔 하겠다. 네. 예전부터 강행 규정이 있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 봄에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커졌죠. 그다음에 이 그 거짓 위증 교사 이것도 간단한 내용 아닙니까? 이 녹취가 30분짜리가 다 공개돼 있어요. 들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1심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2심, 3심도 금방 나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027년 대선을 뛸 수 없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기 대선뿐이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탄핵 소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유혹이 있을 거다.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봅니다. 네. 자, 신현영 의원님, 민주당이 조만간 금투세 입장 정리할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당초 언급한 게 이제 유예론이었는데 그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 그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폐지를 하자. 왜냐하면은 유예를 하게 되면 그럼 언제까지 또 유예할 거냐? 그러면 뭐 2년 유예할 거냐? 그럼 그때 선거 때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주가 시장이 성숙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이 오히려 심리적인 불안을 가져온다는 우리 당내에서의 금투세 유예론자들의 그런 설득이 조금 더 지도부한테는 설득력 있게 다가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개미 투자자잖아요. 네.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아마 정치 끝나시면 열심히 투자하실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의 개미들의 심리를 대변하시고 또 중도 확장을 위한 우클릭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신 의원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주제입니다. 조규영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사과의 뜻을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도 되게 좀 약간 긍정적인 그 반응을 보였고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중재에 상당히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새로운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기미가 보입니까? 시간은 얼마 없지만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기미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생각하고요. 조규영 장관의 어제 그런 약간 전공의들에 대한 조의 표시 같은 사과는 가식적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전공의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뭐 참고인 조사, 피의 사실 조사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수사에 대한 부분 진정성 없게 정부에서 무도한 권력을 젊은 의사들한테 횡포로 저질렀다는 거 플러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젊은 의사들 당사자들의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어제 뭐 좀 긍정적으로 26년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협 대변인의 말도
대표성 없는 개인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꼬가 터지는 데는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흥 부대변인님은 짧게 말씀하시면 더 좋아요. 한 말씀으로 이걸 정리하신다면. 뭐 사과가 부족하다고 하면 저는 더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거는 국민들이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적정 규모로 하느냐의 부분은 의사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분들을 많이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추계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장을 만들어졌을 때 들어오셔서 하고 그거에 최종은 또 다른 시스템이 있다는 건 저도 알지만 의사분들 그 추계의 어떤 그 위원회에서 만든 안이 저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수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을 잡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저의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어쨌든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너무 정보 탓만 할 게 아니라 또 의협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시간은 한 2-30초 남았는데 딱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신 의원님. 결국에는 이 사안은 젊은 의사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국민들과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너무 무너진 상황에서 수습만을 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노력하는 그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그게 안 되면 궁극적으로 해결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신영이는 가족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6년 전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엄마에게 찾아온 심한 당뇨병과 우울증. 결국 일도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만 졌는데요. 오빠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고 막내 동생 역시 심한 소아당뇨와 뇌신경계 이상으로 대소변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신영이마저 원인을 알 수 없는 탈모증으로 머리카락 대부분이 빠져버렸는데요. 병원비 걱정에 검사를 받는 것조차 두렵기만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슬퍼지는 신영이. 하루하루가 힘겨운 신영이네 가족이 건강하고 평범한 일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1.7도로 평년보다 1.4도가 낮았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낮에도 선선했는데요. 찬 공기가 몰려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쌀쌀할 텐데요. 가을비가 내리면 찬 공기가 밀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내려가서 중부지방 대부분 15도 이하가 되겠고요. 강원 산지 쪽은 5도 이하로 높은 곳에서는 얼음이 오는 곳도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 대관령 5도 등 7도에서 16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등 18도에서 23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호남 지방으로 약간의 비가 더 뿌려지겠고요.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쪽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특히 해안 쪽 바람이 매우 강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밤까지 서해 먼 바다의 물결이 높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까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1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데 이어 군 병력과 장비 등이 참여한 시가행진이 서울 도심에서 진행됐습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2년 연속으로 열린 것은 전두환 정권 때 이후 40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 그날이 바로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내일로 예정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박 검사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사들에게 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중의원 본회의와 참의원 본회의 투표를 모두 통과하면서 일본 제102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첨단 무기 현무5가 등장했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의 의미부터 현재 한국의 국방력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봅니다. 양욱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건군 76주년 맞는 오늘 오전부터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주의 깊게 보셨어요? 뭐 사실은 일단은 새롭게 나온 무기 체계, 네. 그다음에 국가 지도자가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는지, 자 그리고 또 혹 그 이전에 네. 없었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그 행사 내용이 있는지 이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봤고요. 무기 체계 중에서는 현무 5라고 하는 그 뭐 우리가 뭐 괴물 뭐 미사일 뭐 이렇게 뭐 괴물 벙커버스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이 미사일이 등장을 했다라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그 님의 메시지 중에서 보고 있으면은 전략사령부 창설을 굉장히 힘주어서 처음 얘기를 했고요. 네네. 자 그리고 북한이 잘못된 도발을 할 경우에는 정권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전과는 같은 맥락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뒤에 나오는 한 가지와 더 연결해서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네네. 자 뭐냐면은 이전에 없던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비행을 하는데 미국의 B-1 폭격기가 전략 폭격기가 이제 우리 공군 F-15K와 비행을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연결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한미가 NCG를 통해서 한미 핵
공동 작계 지침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실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것이 결국 목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북한이 혹시라도 오판을 하거나 그래서 핵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전략사령부, 즉 미국의 핵무기를 관장하는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현무5나 현무4와 같은 그런 재래식이지만 전략적 성격의 무기 체계를 다루는 그런 부대가 대응하는 존재로 있어서 한미 양국의 전략사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무기 체계, 메시지 그리고 새로운 점은 무엇이었나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 양욱 의원님 아까 KBS 1TV 출연하셔서 시가행진 해설하시는 거 봤습니다. 제가 재밌게 들었는데 시가행진이 2년 연속 열린 게 뭐 40년 만이다. 어쨌든 2년 연속 열린 건 오랜만의 일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2년 연속 열린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암울한 안보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호전적이거나 뭐 군대를 뭐 이렇게 동원하는 걸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북한의 메시지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요. 2022년에 북한은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서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화할 메시지를 보냈고요. 작년에는 화산 30일이라는 것을 전술핵 탄두를 공개하면서 아마도 수백 개 정도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암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북한은 그 저희 핵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사진을 공개한 건 처음인데요. 공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요. 올해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쓰레기 풍선이죠. 자, 이런 안보에 좋지 않은 상황들 게다가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북한이 새로운 전략 도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뭐 단순히 무슨 뭐 군대를 뭐 이렇게 뭐 자랑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억제 역량으로 북한의 행동과 잘못된 판단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깔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단순히 그런 어떤 뭐 우리가 힘이 강하다, 무기가 세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군대를 대한민국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래서 같이 갈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이번에 시가행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안보 사항에 대응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똘똘 뭉쳐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면서 무모한 그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말씀하셨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과 긴장이 많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북한도 이번 우리 국군의 날 행사 시가행진 이런 것 좀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북한이 열병식을 하면은 프레임으로 끊어가지고 저희는 분석을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북한도 우리의 이런 그 퍼레이드를 아마도 자세하게 관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현무5의 등장은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자, 아까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전략사령부 창설이 됩니다. 북한 핵과 대량 살상무기 대응하는 부대인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부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핵과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하는 부대라고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삼축 체계 사령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조금 오해가 있어서 제가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일단 삼축 체계, 한국형 삼축 체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삼축 체계가 킬체인, KAMD, KMPR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킬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적이 미사일을 쏘기 직전에 탐지해서 먼저 제압을 하는 거. 그래서 선제 타격이라고 보통 알고 계신데 선제 타격이라는 게 상대방이 아무 움직임을 안 하고 있는데 때리는 예방 타격이 아니라 적 도발 직전 해당 도발 무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입기 바로 직전에 이걸 제거하는 게 킬체인이고요. 그다음에 KAMD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겁니다.
겁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100% 방어적인 수동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KMPR은 이게 이제 한국형 응징보복, 그러니까 Korean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중의 네. 약자인데요. 즉 북한이 만에 하나 대한민국 영토에 뭐 핵무기를 포함해서 이 무기를 떨구게 되면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응징보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킬체인과 KAMD는 대한민국이 전 군의 전 영역에 걸쳐서 평상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전군에 있는 병력 그다음에 뭐 일선 부대부터 포함해서 심지어는 일선에 야전에 나가 있는 전방에 있는 K9 뭐 예를 들어서 그 자주포 포대도 그런 그 킬체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한미 연합사 통제로 해가지고 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가야 되는 건데요. 이 KMPR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양부터 시작해서 적 순회 목표 이것만을 노리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기능이고 그다음에 네. 적 후방에 관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무를 책임지는 존재가 전략사령부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역시 적 후방을 들여다보면 우주라든가 사이버라든가 혹은 전자기파 이런 소위 새로운 작전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략사령부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군의 숨겨진 파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략사가 직접 통제하는 무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지금 뭐 아까 등장했던 그 현무 5와 같은 무기를 포함해서요. 그 이외에도 적 중심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순항 미사일, 네네. 그다음에 탄도 미사일도 사실 현무 5만 있는 게 아니라 현무 2부터 현무 4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특히 고위력 탄두로 적의 핵심 시설을 전략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략사령부에 배속이 돼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육군 미사일사령부 전력의 상당 부분이 전략사에 배속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공군이라든가 해군에 뭐 공군은 적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폭격할 수 있는 공격을 할 수 있는 항공발사, 항공투발 순항 미사일 같은 것들도 있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F-35 스텔스 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행기 중에 하나죠. 네. 그다음에 해군은 우리 잠수하면서 이제 탄도미사일을 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력지원함이라고 해서 탄도미사일만 전형적으로 투사하는 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함정들이 공군 해군의 경우에는 작전 배속의 작전 통제 형식으로 해서 임무가 있으면 그 임무가 주어져서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적을 타격하는 네. 그런 활동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난 4월에 이제 워싱턴 선언에서도 전략사령부가 언급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사는 한미 연합 방위 체계라든지 한미 동맹과도 어차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미 연합사의 직접 통제라고 보기는 조금 현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만은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사는요. 사실은 미국의 전략사와 서로 일을 하는 카운터파트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미국 전략사의 역할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핵무기를 적에게 투사하는 게 미국 전략사의 핵심적인 네네.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가 없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전략적인 중심을 파괴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치고는 가장 강력한 무기 체계들로 편성을 해서 그래서 이 한미의 양쪽의 이 소위 이 전략적인 이 무기 체계들이 결합이 돼서 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재래식 무기를 투발할 수도 있고 북한이 핵 공격으로 넘어온다면 핵 보복을 통해서 하면서 이렇게 이 재래식과 핵 전력이 통합돼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즉 네. 핵 재래식 통합이라고 합니다. 즉 핵 재래식 통합에서 미국의 전략사가 핵을 담당한다면 한국의 전략사가 재래식을 담당해서 양쪽이 통합해서 작전을 하는 모습이 앞으로 모습이고 이게 이제 NCG에서 추구하는 그런 한미의 공동 핵 작계, 그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북한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지금 이제 양욱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핵무기 사용 기도시 정권 종말이 될 것이다. 이 메시지는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이외에 또 중요한 메시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사실은 일단
정권 종말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메시지도 네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정권 종말 얘기하면은 야 뭐 이렇게 뭐 전쟁 일으키자는 거냐, 뭐 너무 호전적인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좀 거부 반응을 느끼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도발 억제에 더 중점이 예. 있다. 예. 예.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북한이 하는 행동이 선을 심하게 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을 2022년에 만들면서요. 핵 사용 조건을 너무나 낮췄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 핵이라는 게 보통 상대방 핵 공격하거나 정말 국가가 위기가 있을 때가 되는데 북한은 이 핵무력 정책법 6조에 의하면은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6조 5호에 보면은요. 기타 모든 상황에 핵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계에서요 핵무기를 가지고 운용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책임 없이 얘기하는 무책임한 집단은 세계 최초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정권 종말은 우리 혼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도 이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이 TTX라고 해서 테이블탑 엑서사이즈 미국과 같이 하는 훈련에 이제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미국 쪽에서 이 정권 종말에 관한 것이 단순히 빈말이 아니라 정말 핵무기를 단 한 발이라도 쓸 경우 그다음에 그래서 그 피해가 한국에게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핵 사용은 무조건 핵 사용이고 이 핵 사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해져야 북한이 함부로 핵 단추를 누르겠다는 협박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권 종말의 것이 우리가 호전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지키고 그다음에 이 국제 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실은 굉장히 그 힘든 결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가행진하는데 보니까 현무 5 이외에도 삼축 체계 핵심 전력도 이제 대거 등장을 했는데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셨어요? 삼축 체계 전력들이 보면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거의 다 등장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미사일 방어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미사일 방어 뭔가 날아오는 거 방어한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아이언돔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 환상입니다. 아이언돔은 포탄 막는 시스템이고요. 아이언돔으로 미사일 못 막습니다. 그런데 되려 우리는 그 미사일을 굉장히 촘촘하게 막기 위해서 천궁2에다가 미국수 도입한 패트리엇 팩3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미사일은 없어요. 그거를 미국의 사드가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 사드를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거다. 사드와 페이트리어트 천궁과의 그 간극을 메워주는 LSAM 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이게 지금 이제 등장을 했고요. 이제 곧 실전 배치될 겁니다. 그다음에 LSAM-2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고도에서 하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지금 미사일 방어망을 구성하고 있고 아마 미국이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촘촘한 미사일 방어망일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 그 삼축 체계 이외에도요. 저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그러니까 아까 드론 같은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오전에 또 행사 보면은 견마 로봇 마치 이렇게 강아지랄까 말처럼 생긴 그 로봇 이제 그런 것들도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이게 미래의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는 절실한 선택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인구 절벽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군에도 그대로 영향이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이 50만 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매년 한 24만 명 정도가 새롭게 이제 군에 들어가는 인원이 되는데 앞으로 2038년 40년 이때가 되면은요 12만 명으로 줄입니다. 연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은 한 35만 정도로 병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미래에 핵 위협이 더 커지면 커지고 위협이 커지면 커질 텐데 병력은 줄어드는 상황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무인 전투 체계 그리고 이 무인 전투 체계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결합해서 싸우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열병식을 통해 오늘 그 퍼레이드를 통해서 시가행진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잠시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초음속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죠. 서울공항 상공에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미국은 폭격기 우리가 3대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B-50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럼요. 예, 예. 그 월남전 시절부터 베트남전 시절부터 활용했던 B-52가 있다가 이제 이 B1이 한 70년대 말 80년대 초 정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폭격기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폭격기고요. 보시면은 되게 날개를 접었다 펼다 할 수 있는 가변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음속을 할 때는 날개를 접으면서 굉장히 빨리 날아가는 그런 비행 폭격기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B2 가오리와 닮은 스텔스 폭격기 B2가 있는데, 자 이제 미국이 B-52가 워낙 지금 거의 뭐 한 말씀하신 52니까요. 1952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뭐 거의 한 70년 넘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심지어는 뭐 노인 학대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타고 손자가 탄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3대가 아니라 야 4대까지 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B-21 레이더라는 신형 폭격기가 들어오면서 B-52가 이제 퇴역을 합니다. 네. 그 이후에도 가장 주력이 되는 게 이 B-1 폭격기고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괌에 있는 미국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네. 제일 빨리 날아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B-1 폭격기입니다. 게다가 이 B-1 폭격기가 특히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이 B-1 폭격기에는 슈퍼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13톤짜리 폭탄이 실립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지하 200m에 있는 적 그 지휘부를 뚫고 들어가서 파괴할 수 있는 200m요? 예. 무시무시하군요. 예. 그래서 그 안반 같은 경우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60m를 뚫고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등장하면은 언제나 김정은은 그야말로 이 두더지처럼 지하에 숨죠. 자, 그럼 북한에도 상당한 이제 위협이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최근에 북한이 오물풍선 자주 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뭔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요, 이 북한의 이런 행동들은요, 우리를 지쳐서 대한민국이 지쳐서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뜨리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네. 말인고 하니요. 사실 이제 우리 이런 그 대북 전단 금지법 같은 것들이 위헌 판결이 나면서 네. 자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특히나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쓰레기 풍선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이.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대북 전단 저거 좀 안 보내면 안 돼? 저거 나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려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도 지속적으로 이런 행동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대북 전단이 자기네들한테 되게 그렇게 좀 치명적이랄까? 그거의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대북 전단의 효용성이 뭐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요. 네. 그것이 갖는 굉장히 큰 가치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USB를 통해서 정보나 이런 것들 전달하는 것은 북한 체제를 흔드는 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어떻습니까? 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한 말을 따라한다, 처벌 대상. 남한 영상을 본다, 처벌 대상. 남한 영상을 유포한다, 심지어 사형까지 내리는, 자 그런 그 굉장히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네. 자, 미국 대선 전후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능성은 꽤 있다고 보시는지, 또 북한이 자꾸 이렇게 핵무력 과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 북한은요, 이제 핵 위에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던 수많은 그 전시 물자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 이제 장사를 위해서 판 거죠, 러시아 측에. 그러다 보니까 핵에 대한 의존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북한의 핵 메시지는 더 더 극렬해질 것이고, 네네. 더 악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7차 핵실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사실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뭐 북한 말하는 대로 들어주고 이렇게 한 발 물러나면은 이런 위기가 사라지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지 거죠. 않다 이거죠. 결국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한미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혹은 뭐 우리가 뭐 그닥 그렇게 반길은 아닐지 모르지만 네. 하다못해 일본까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혹은 한미일호 뭐 호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위 like-minded country 즉 유사 입장국들끼리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자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막아낼 때 우리의 일상은 지켜질 수 있고 우리는 앞으로 번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사실 다 되긴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안보 위기 고조되는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준비하자.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모든 것은 상황을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북한의 위협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지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불편한 진실까지도 다 들여다봐 주시고 굳은 각오로 우리 정부와 우리 군을 응원해 주시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서울 한강공원 일대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를 앞두고 이른바 불꽃 명당이라는 데가 있죠. 이런 네, 호텔, 식당 요금이 치솟고 있다고요. 네, 서울 세계 불꽃 축제는요 매년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데요. 네. 올해도 약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릴 거다 이런 예상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 당일 여의도에 위치한 한 호텔 숙박 요금을 검색해봤더니요. 이그지큐티브 스위트룸의 1박 요금이 무려 304만 5천 원입니다. 300만 원. 300만 원이 넘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인데요. 이게 평소 주말 가격하고 좀 비교해보면 3배 가까이 비싼 겁니다. 네. 제가 검색해본 이 호텔은 이 한강이 잘 보여서 세계 불꽃 축제 명당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 불꽃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다른 한강뷰 호텔들의 요금도 이 호텔처럼 평소보다 2~3배가량 높은 숙박 요금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와, 그 사람들이 이제 불꽃 축제 좋아하나 봐요. 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처분 여기에 대해서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처분은 할 수 없습니까? 네, 사실 이게 매년 좀 반복되는 일이고요. 이번에 네. 특히나 이제 이 300만 원대 가격이 좀 논란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좀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터져 나왔는데요. 네. 그랬더니 이제 서울시가 행사장 주변 호텔들이 숙박요금 개시 의무를 잘 지켰는지 이 위법한 영업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점검해서 이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가 게시된 가격보다 인상된 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숙박업소에서 인상된 가격을 게시해놨다. 뭐 온라인 홈페이지든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게시처에다가 게시를 해놨다. 그러면 이게 공지한 요금하고 달리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숙박요금을 평소보다 비싸게 받는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공지를 해놓으면은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렇죠. 네.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런데도 주변 뭐 식당, 호텔 예약 거의 꽉 차서 이렇게 비싼데도 또 웃돈 받고 되파는 네. 사례도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평소에 이제 2인에 10만 원대인 용산구의 한 호텔 라운지바가 있는데요. 여기 식사권이 축제 당일에는 이제 이 요금을 그대로 그냥 막 올릴 수는 없으니까 축제 당일에 이제 DJ 공연하고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지를 묶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50만 원에 팔렸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비싼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한 누리꾼이 이 식사권을 2배 가격인
100만 원에 되파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평소에 1박 2일 주말 숙박에 한 40만 원대 정도 하는 용산구의 한 호텔은 3배가 넘는 130만 원의 양도글이 올라왔고요. 네. 심지어 이 한강이 보이는 가정집을 빌려달라 내지는 우리 집을 빌려주겠다 이런 글까지 등장했는데요. 이 마포구에 있는 가정집을 40만 원에 4시간 동안 빌려주겠다는 글도 있었고요.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불꽃놀이 볼집을 구한다 그러면서 대여료 30만 원을 제시한 글도 있었습니다. 네. 한강공원에서 불꽃놀이가 잘 보이는 자리를 대신 맡아준다 이런 상품도 등장했는데요. 아침 6시 30분부터 공원에 가서 돗자리를 깔아주겠다는 식이었고요. 대가는 15만 원 선 안팎이었습니다. 네. 아까 그 40만 원 4시간 동안 빌려주겠다 이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은 안 됐죠? 아직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네. 소식입니다. 간밤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차로 통일대교로 돌진한 탈북민이 체포가 됐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게 오늘 오전 1시 30분 정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통일대교에 세워진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은 탈북민 30대 남성 A씨가 체포됐는데요. 네. A씨는 이보다 앞서서 파주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마을버스를 훔쳤고요. 이 차를 몰고 통일대교로 돌진했습니다. 이 A씨는 차량을 막아서는 군부대 초병의 제지도 무시한 채 차를 몰다가 결국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추면서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A씨는 10여 년 전 탈북하고 최근까지 서울 신림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탈북민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일단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요. 남한 생활이 힘들어서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은 됐고요. 경찰은 이제 A씨를 형사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탈북 당시 혼자 탈북했는지, 국내에 거주 중인 가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절도 혐의를 적용해서 조사 중이지만 A씨가 이제 북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도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이제 차분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그 전후가 어떻게 됐는지 경위가. 맞습니다. 자, 넷플릭스 요리 경연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흑백 요리사의 흑은 흑수저의 준말, 백은 백수저, 네, 그죠? 고수의 네, 꼬신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맛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받는 제야의 고수죠. 흑수저 네. 셰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 백수저들에게 도전장 내밀면서 백인이 이제 서로 경쟁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근데 이게 흑수저 백수저 하다 보니까 요리 계급 전쟁 프로그램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여하튼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활약하고 있는 선경 롱게스트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에 반응을 보였어요. 네, 이게 우리 앵커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흑백 요리사는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이 된 프로그램이고요. 이 최고의 요리사 자격을 놓고 이제 100명의 셰프들이 경쟁을 펼치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흑수저, 백수저 이렇게 나눈 게 이제 흑수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이제 아주 뛰어난 요리 기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백수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다른 요리 경연에서 우승을 한 경력이 있다거나 실제로 이제 셰프로 인정을 받은 분들. 우리에게 좀 알려진 분들 이런 분들. 맞습니다. 그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서로 경연을 하는 이제 방식의 프로그램인데요. 성경 롱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백수저 팀에 속해 있는 요리사입니다. 네네. 요리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인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미국의 서바이벌 요리 경연 대회 레스토랑 익스프레스에서 우승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유명 레스토랑 총괄 셰프를 맡은 경력도 있고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무려 221만 명이나 되는 스타 셰프입니다. 와. 네, 상당히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공개된 3라운드 경연에서 이 롱게스트가 다른 참가자와 이견을 드러내면서 이제 불평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누리꾼들이 이제 비판하는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롱게스트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런 악성 댓글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는데요. 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다가 이 영화 보신 분이라는 글과 함께 영화 쥬랜더 속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 사진 옆에 영문으로 자랑스럽게 나를 괴롭히는 악플러들, 신경 쓰는 척하는 나 이렇게 적었고요. 네. 한국인에게 악성 댓글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마를 짓는 듯한 이모티콘을 이제 함께 다루면서 신경을 좀 토로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렇다면 그걸 본 누리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관련 기사에 이제 달린 댓글들을 쭉 봤더니요. 네. 이 롱게스트를 옹호하는 글도 있고 비판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경쟁과 갈등을 부각시키려는 좀 측면이 있잖아요. 예. 어차피 그런 의도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과한 악플을 다는 것이 맞냐, 과도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던 반면에요. 네. 이제 해당 시리즈에서 롱게스트가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팀원들의 의견을 따르고 이제 거기에 수긍을 하고 또 그래 당신이 맞았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해요. 네. 그런데도 이제 중간중간 나왔던 그 장면에서 드러난 모습을 보면 팀워크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불편했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이 롱게스트에 대한 이 시청자들의 이 심경은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흑백 요리사 이 프로그램도 상당히 공정성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강력 사건, 또 공공장소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예고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시민들, 특히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이유는 뭔지, 이를 방지할 대책은 없는 건지 알아봅니다. 이번 주부터는 매주 화요일 이 시각에 만납니다. 베프의 범죄도시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자, 최근 들어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고생을 상대로 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지난주에 전남 순천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선 이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네네. 26시 0시 40분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순천시 조례동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거기서 이제 살아본 적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피해자는 18세의 여성 청소년이고요. 네. 가해자는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30살 박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처에서 어떤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본인 얘기로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술을 과음을 하고 많이 먹고 지나가는 여성 아까 그 여성 청소년을 쫓아가서 팔병에 들어 쫓아가서 자신의 가게에 있던 흉기로 네. 무참히 살해하고 이제 그 뒤에 배회하다가 체포된 그런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격당했을 때의 그 피해자분이 그때는 살아 있었는데 이제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상태고 그러니까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묻지마 혹은 이상동기 살인 이렇게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박대성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조각조각 우리가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여자친구와 다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 사업 무슨 사업을 하나 봐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음식점을 다 아시는 게 찜닭집 비슷한 걸 하나 봅니다. 그것이 하는데 배달 쪽을 하는데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얘기고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랑 사이가 안 좋다 그것도 본인의 얘기고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이게 본인의 얘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해자의 주장은 주장입니다. 그거에 이제 서사를 부여하면은
그 문제가 이제 이쪽 가해자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주장이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재판 중에 밝혀질 부분이고요. 명확한 것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 이건 모르는 명확한 사이. 것 같습니다. 예. 예. 전혀 모르는 예. 여성, 그 나이 어른 여성,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여성 청소년들. 아, 여성 청소년. 검정 조씨를 예. 자, 그래서 어떤 아주 어린 젊은 여성을 그렇게 했고요. 자, 이번 사건이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이제 피의자죠. 박대성이 범행 후 걸어가면서 웃는 모습이 CCTV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아, 이것만 봐도 일반인들과는 정신적으로 매우 다른 거 아니냐 이거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런 행동을 보이는 그 심리는 어떤 심리입니까? 이제 아주 특이한 뭐 그런데 이제 범죄학에서는 크리미널 로이드라는 개념을 씁니다. 크리미널과 로이드, 안드로이드. 예. 그러니까 범죄형 인간이라는 걸로 예. 해석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범죄형으로 만들어 갖고 후천적으로 범죄형 인간이 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아주 오래전에 범죄학자 롬브로저가 부분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적으로 각성한 겁니다. 스스로 각성을 해갖고 살인에 이르게 됐을 때 살인 후의 각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살인 후의 각성은 마약을 투약했을 때보다 더 높은 각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희죽희죽 웃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리콜, 그러니까 회상되는 그 전에 했던 범행을 회상해서 너무 뭐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는데 너무 러스트, 그러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표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살인 후 각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지금 우리 프로파일러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유정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막 씩씩하게 걸어오잖아요. 예. 너무 씩씩하게. 너무 재미있어서 살인 후 각성이 든다. 아, 그것도 그 비슷한 경우예요? 예, 거의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네. 놀라시는 게 아니 사람을 저렇게 무참하게 죽이고 어떻게 저렇게 그 희죽거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냐 했는데 아주 특이한 몇몇 존재들은 그래서 아까 크리미널 로이드라고 한 존재들은 살인 후 각성 단계를 넘어서 갖고 나타나는 부분이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네. 아무래도 본인이 원래 폭력적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향을 이제 일정의 어떤 역치를 넘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충분히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 폭력적 성향과 연결이 되는 예.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아, 이게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예. 그런 심리가 있다 이거죠. 일종의 각성. 화풀이를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이 범인은 그겁니다.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겠는데 예. 블랙아웃이 됐는데 예. 이전에 뭐 사업도 안 되고 뭐 개인하고 안 줘갖고 대신 화풀이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데 그건 그의 주장일 뿐이고 네. 범죄죠. 그러니까 본인의 속에 내재된 이런 형태의 범죄를 이 상태로는 일종의 프록시라는 개념을 씁니다. 프록시? 대리 폭력.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록시 서버라고 대리 서버라고 하는데 예. 대리 폭력이라는데 그러니까 하필 그 피해자 여성이 자기가 어떤 뭐 화가 내려고 하는 어떤 존재랑 어떤 그 어스름하게 유사하게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그 폭력을 대신 거기에 투영하는. 그리고 자기가 되게 화가 나 있는데 왜 또 거기 있냐 이거죠. 있냐고 하는 게 이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아, 결국은 책임 전가군요. 프록시. 자, 경찰은 피의자 30살 박대성의 신상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했습니다. 신상 공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이유 뭘까요? 일단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법률이 올해 1월 초에 개정돼서 공개가 됐고요. 거기서 지금 나온 그 뭐 사진은 머그샷이라고 하죠. 정면 왼쪽 오른쪽 다 찍은 부분인데 이 범행은 굉장히 잔인하고 사회적 충격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갖고 네. 바로 소집돼서 신상공개위원회가 소집돼서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공개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는 여죄 여부 네. 그리고 이자의 동기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부분 그리고 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역시 연결돼 갖고 공개했다고 보여집니다. 범행의 잔인성, 피해자의 억울함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여죄를 밝히기 위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 범행의
어떤 동기도 더 명확히 여러 가지를 연결하면 예. 밝힐 수 있다. 뭐 그런 다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제보를 해줄 수 있죠. 저 박대성은 사실 1, 2년 전에 우리한테 폭력을 했다. 예. 이렇게 이것이 제보가 되면은 동기란 게 됐다. 평소에 폭력성이 축적돼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예.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범죄 지도를 그리는데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상 공개가 중요한 거죠. 신상 공개를 그래서 했다. 자, 4222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묻지마 살인범, 세상이 무섭습니다. 엄벌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엄벌 교육이 중요한데 엄벌 교육으로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아까 크리미널 로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이런 자들은 사실은 교화는 어렵습니다. 교환은 어렵다. 예, 예. 예. 왜냐하면 한번 각성이 이쪽으로 돌아간다 하는 경우는 예방해야죠. 이런 자들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게 사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데 여하튼 어쨌든 이런 성향을 깊게 박힌 사람을 바꾸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회적인 교화나 교육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자, 전남 순천에 이어서 제주에서도 모르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학생 왜 여성에게 흉기를 왜 휘둘렀죠? 그 버스 안에서의 뭔가 주장은 다릅니다. 피해 예. 여성은 다행히 그 얼굴에 큰 어떤 상처는 입으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 10대 남학생은 이제 시비가 붙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네. 이 피해자분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하필 이 10대 남학생이 지적장애가 의심된다고 경찰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 남학생 그 가해자가 뭔가 망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을 자기가 공격을 받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이거는 조금 더 그 가해자에 대한 어떤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지적장애가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상태라고 하면 이건 사실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명확히 팩트가 확인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스에 내려가고 따라가면서 흉기를 휘둘러 갖고 얼굴에 얼마나 큰 상처.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주변에서 좀 어떻게 좀 예방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프로파일러님, 그럼 이렇게 또 유독 여성을 노리는 이제 범인들이 있어요. 여성을 노리는 이런 범죄자들의 그 심리는 또 뭘까요? 아까 제가 프록시란 말씀도 드렸지만은 네. 특정한 어떤 소수자들이 자신을 공격한다. 아니면은 자신의 것을 빼앗는다. 뭐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특정한 남성 집단들이 네. 이제 보통 인셀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셀 예. 범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특정한 여성군들이 자기 것을 빼앗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폭력적인 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록시란 말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힘이 약해서 쉽게 나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는 어떤 느낌 때문에 쉽게 그러니까 이제 방어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력이 떨어지니까 쉽게 공격하고 그래도 쉽게 신고 못하고 이런 것들이 사이로 축적되다 보니까 특히 여성, 노인, 어린이, 아동들이 주요 노약자들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약한 사람을 주로 공격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자기 공격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그냥 이렇게 생각은 안 해도 이렇게 그 본능적으로 느끼나 봐요. 느끼고 네. 그걸 실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처럼 모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횡행하면서 당연히 여성들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프로파일러님이 지나가면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인데 공권력이 여기에 잘 미치진 못하고 있어요. 물론 뭐 갑자기 벌어지는 걸 어떻게 다 경찰이 쫓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 백주대낮에 막 벌어지고 이러니까 시민들은 많이 불안해요.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는 일단은 이런 범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폭력적인 성향이 이미 노출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전과를 되든 아니면 보호관찰이 되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좀 예방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뭐 보호관찰관이라든가 시스템을 통해서 폭력적 성향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지금 말씀하신 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잡고 보면 그 전에 징후 같은 거는 충분히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이세요? 최소한 폭력 전과가 2범 이상 그런 경우가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폭력이라는 것을 그냥
쌍방폭행 아니면은 그냥 그 방위사 불벌지 형태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과가 한 개 붙어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있는 거로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성향이 그런지를 파악해서 네.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피해자 차원에서는 당연히 특정한 형태의 어떤 위험한 공간에 있을 때 쉽게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심야 시간에 그 전화 부스 같은 거에 들어가서 닫으면 안 열리는 그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돼요? 이것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호가 돼요? 밖에서 막 깰라 그래도 잘 안 깨지고? 방탄 유리로 돼 있고 예. 우리가 ATM 비슷한 게 돼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만약에 위험 상태가 되면 그 여성이 도망와서 안에서 누르면은 바로 차단될 수 있는 그런 형태. 차단한 다음에 전화하면 신고하면 되니까. 차단되면 그대로 바로 신고가 돼요. 신고가 돼요. 예. 야, 그러니까 이런 좋네요. 어떤 기술적인 어떤 공간적인 것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의 보호 체계들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어떤 공간들에 대해서 CCTV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자, 이런 묻지마 살인 이건 정말 너무 황당한 살인인데 그것과 함께 또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해요. 시민들 불안에 떨고 있는데 최근에 프로파일러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18일에는 수인선 분당 야탐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왔었죠. 네. 그 이튿날 그때의 경찰 특공대부터 시작해 갖고 무려 120명 넘는 현장 인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예. 자율방범대 해병대 전후에 기동 수치할 때 장갑차까지 동원돼 갖고 아시다시피 이게 서현역 인근이지 않습니까? 서현역. 바로 옆이죠. 야탐역 서현역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바짝 긴장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서현역 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 장난 같은 거죠. 이게 연상을 시키려고 서현역 그렇죠. 바로 옆으로 했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범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었죠. 그걸 보고 너무 재밌었겠죠. 막 경찰들이 와서 막 찾으려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거. 예. 이런 범인들은 가장 큰 건 관심종자, 어텐션 시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네. 스스로 이제 망상적인 형태의 상황을 즐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대단히 위험한 범죄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벌어지진 않았어도 공권력을 이렇게 낭비시키는 거는 다른 쪽에 있는 사건 사고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요. 심각한 범죄거든요. 강원대에서도 24일에 발생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그 20대 대학생이 거기서 잡혔습니다. 네. 경찰이 이거는 현장에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해서 거기서 잡았습니다. 이게 보면 약간 보이나 봐요. 경찰 눈에. 그 주시도가 다릅니다. 프로파일러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 그러니까 한 공간에 주시하는 게 머무는 시간이 다른 사람 2-3배 됩니다. 그래서 금방 잡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 왔네 이게 아니고 정말 막 재밌어서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노려보는 주시도와 눈빛. 그건 딱 잡아보니까 예. 야, 나는 그게 더 신기해. 어쨌든 이런 형태의 것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어떤 근데 보니까 재미삼아 올렸다라고 해갖고 너무 황당한 상태인 거죠. 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살인 예고는 온라인 익명성에 이제 가면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방 범죄도 좀 잘 일어나는 편인 것 같아요. 서현역 사건 이후로 그 사건 연결해서 무려 200건, 180몇 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거 연동해 갖고. 이게 다 모방입니다. 경찰 입장에서 막 정말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부터 한 달 동안 거의 집에도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경찰들이. 그게 공권력 낭비가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 사건 경찰 보면서 나 찾느라 애쓴다. 지금 야탑에 있다. 이게 비아냥 글까지 올렸다고 했는데 추적이 안 되니까 저렇게 이제 놀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추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게 참 그런데 자기가 상관없는 엉뚱한 컴퓨터에다 쓰고 오면은 그거 어떻게 잡습니까? 그 사람을. 근데 이런 커뮤니티를 제공해 주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IP 추적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 것 같은데 일종의 이제 공권력에 대한 조롱과 무시가 일종의 사회적인 장난이 되는 이런 현상은 굉장히 위험한 사회적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로 경찰을 조롱하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글 올린 사람이 나중에 잡혔어요. 아, 저 장난이었는데요. 나 장난친 건데 내가 수위 조절은 좀 잘못했네. 어느 정도 처벌받게 됩니까? 우리 판사님들은 초범이고 반성한다고 하면은 거의 기소유예나 벌금형밖에 안 돼요.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예.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걸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하진 않았지만은 많은 공권력을 동원하고 많은 시민분들의 걱정과 두려움, 불안, 두려움. 그리고 그 시민들이 거기를 못 가서 딴 데로 돌아가고 여러 가지 경제적 네. 이런 걸 감안하는 사법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책임만 지우는 사법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판사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도 이게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 피해 전체를 보고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게 법리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는 그 법학자라든가 변호사님들 말씀도 있는데 네네. 현대 사회가 이런 범죄가 더 많아짐으로써 조금 절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프로파일러님께서는 이제 시간은 사실 다 됐습니다. 이 같은 무차별적 범행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 마련돼야 된다고 보세요? 한 말씀으로 딱 해주신다면? 그런 범죄가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 정확히 분석이 필요하고 네. 사회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253님이 임시 공휴일인데도 생방송 수고하시는 뉴스레터 K 스태프진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믿고 보고 듣고 있답니다.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입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 건군 76주년 맞는 우리 군의 위용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행사 참여했던 장병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또 지금 이 시간에도 국방 의무 다하고 있는 병사들에게도 감사와 응원 인사 전합니다. 김민우의 이병 열차 안에서 들으시면서 뉴스레터 K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어색해진